네, 안녕하세요. 저는 UL 코리아에서 제품 인증 그리고 환경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박정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크게 세이프티 인증 그리고 EMC 전자파 인증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미주 세이프티 인증 같은 경우는 UL의 규격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EMC라고 하는 전자파 인증은 FCC 인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씩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UL 인증이라는 거는 UL의 어떤 다양한 표준을 가지고 시험을 해서 인증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 사후관리나 공장 심사를 해서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는지 시장에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저희가 이제 보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평가할 때 주요한 포인트는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로 인해서 다치거나 하는 경우가 없는지를 평가를 하고요. 또 모든 표준의 안전에 대해서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UL 인증은 크게 리스팅 마크와 레코그니션 마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좌측에 보시는 리스팅 마크는 완제품에 대해서 사용되는 마크입니다. 하단에 보시는 UL 마크와 CUL 마크의 차이점은 이제 캐나다로도 판매하실 때에는 CUL 마크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이고요. 오른쪽 레코그니션 마크는 이제 완제품이 아닌 부품에 해당하는 마크입니다. 진행 절차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처음에 제품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해당하는 규격에 맞게 검토를 해서 견적을 드리고 진행하신 후에 인증이 완료되면 승인서가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종료가 되게 되면 만약에 이제 제품을 인증을 받으시는 게 처음인 경우에는 초도 심사라는 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완료가 되면 최종적으로 인증서가 발행이 되고 그 이후로도 계속 품질을 유지하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연 4회 정도 사후 심사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됩니다. FCC 인증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인증입니다. 제품의 그 전자파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무선 기능이 있으면 전부 다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 FCC 인증은 세관과 연계가 되어 있고 이게 없으면 통관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꼭 필요한지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전자파 인증인데요. 크게 EMI랑 EMS로 구분을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EMI는 어떤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자기장이 다른 시스템의 동작에 영향을 미치는 간섭 현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전자레인지를 켜셨는데 집에 있는 TV가 지지직거리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자레인지가 이제 이런 간섭을 하게 하느냐, 이게 EMI고 TV가 이제 간섭을 받느냐, 이런 게 EMS인데요. 당연히 이제 둘 다 확인이 돼야 되겠고요. RF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선 통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이런 것들 통신할 때 서로 간섭이 되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인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수치에 대한 평가입니다.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UL 인증과 동일한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FCC 인증은 그 권한이 지정된 인원들에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소에서 또는 UL과 같은 기관에서 인증 권한이 있는 인원들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아마 화장품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면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화장품의 정의 정도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외모의 청결, 미화, 매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그냥 바르고 뿌리거나 덧바르는 정도, 몸의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기초 화장품, 토너나 로션, 립 제품, 아이섀도우 이런 것들이 해당하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주름을 좀 개선시키는 기능이 있거나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거나 이런 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어떤 기능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 화장품이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일반 기초 스킨케어라든지 메이크업 제품 이런 것들이 해당합니다. 참고로 향초나 세탁세제는 이런 화장품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서 일반 소비자 제품으로 규제를 이행하셔야 됩니다. 이런 화장품 같은 경우는 보시는 시험 항목들을 모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라벨 검토 같은 것들은 뭐냐면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식약처에도 규제가 있는데 FDA 규제에 맞게 라벨을 작성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성분 검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문제가 없던 물질인데 미국에서는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하기 전에 성분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자외선 차단제 성분 중에서 일부 물질은 특정 주, 그러니까 뭐 플로리다주나 하와이 같은 주에서만 금지된 그런 물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성분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독성 위험 평가서는 제품의 안전성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고요. 아래 보시는 뭐 수은이나 방부력 시험, 미생물 오염도 시험, 중금속 시험 이런 것들은 뭐 보시면 왜 필요한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까 제가 일반 화장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OTC 제품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OTC는 예를 들면 이제 자외선 차단제나 여드름을 개선하는 제품이나 뭐 비듬 예방 샴푸라든지 이런 기능이 있는 건데요. 미국에서는 의사 처방 없이 구매 가능한 의약품으로 OTC라고 취급을 합니다.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화장품 시험 외에도 FDA 의약품 기준을 추가해서 시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외선 차단제라고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드럭 팩트라는 시트가 붙어 있죠. 여기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예를 들면 FDA에서 승인한 유효 성분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물질들은 FDA 승인을 받은 물질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신약처럼 FDA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방부력 시험이나 중금속 시험 이런 기본적인 거는 아까 다 포함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뭐 자외선 차단 제품이면 SPF가 얼마인지 이런 정보도 있어야겠죠.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CGMP 심사라고 미국의 사업자 등록증과 같은 CGMP 심사라는 거 이제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것도 심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사업자 등록증과 같은 그 DUNS라고 하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코드인 NDC도 있고요. 제품 등록 등의 신고 제도도 이런 것들도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OTC는 현지 대행사랑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 화장품보다도 훨씬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수출을 하실 때에는 미리 좀 여유를 갖고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콜 사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최근 올해 있었던 일인데 오가닉 아이용 제품인데요. FDA 홈페이지에서도 여러 종류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입욕제에서 미생물이 검출이 돼서 자발적으로 리콜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가장 무서운 내용은 이제 소송에 걸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법률 내용은 유해물질 중에서도 발암물질이나 생식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경고문구를 부착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그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꼭 라벨링은 안 하셔도 돼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라벨링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한 채로 수출을 하셨다고 하면 소송에 당할 수가 있고요. 물질이 무려 900개가 넘습니다. 10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하단에 제가 써드린 그 공식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1시간 설명을 사실 드릴 수 있는데 주요 내용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대상자, 우리가 대상인가 가장 중요하고 궁금하실 텐데 캘리포니아 주법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에만 해당하는 법이죠. 근데 만약에 아마존을 통해서 온라인 판매를 하신다고 하면 이 주만 피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꼭 대응하셔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이 주로 이 해당하는 물질을 배출하거나 그다음에 이 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제조, 수입,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모두 해당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행하는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기준치가 넘으면 경고문구를 부착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착을 안 하셨는데 뭐 이렇게 찾아졌다, 뭐 걸렸다라고 하면 1경과일당 최대 USD 2,500달러, 그러니까 뭐 최대 매일 300만 원씩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몇 년 전에 이제 CNN 뉴스에 스타벅스 소송 사례가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그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좀 받았던 법률입니다. 물질 리스트는 아까 알려드렸던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셀로 보셔가지고 한번 컨트롤 F 눌러서 조회를 직접 해보셔도 되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물질이 다 알고, 물질을 전성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한번 조회를 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제품이라서 우리가 직접 다 제조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면
직접 대조하시긴 사실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참고로 보시면 되고, 제일 오른쪽에 기준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단위가 마이크로그램 퍼 데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함량 시험을 하셨다고 하면, 중금속 같은 거 뭐 시험소에 함량 시험 하셨다고 하면 밀리그램 퍼 킬로그램 단위일 거예요. 그러니까 총 제품 하나에 몇 밀리그램이 들어있는가. 근데 이거는 매일 노출됐을 때 60년 평생 노출이 되면 암에 걸릴 수 있는 숫자라는 기준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함량 시험 가지고는 1:1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개념을 일단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인체가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경로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뭐 제가 마스크에 뭐가 묻어 있다고 하면 호흡기로 제가 마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지는 모든 것들은 피부 독성이죠. 피부로 땀을 통해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컵에 뭐가 묻어 있다, 나쁜 게 있다, 그럼 제가 마셔서 경구 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정도로 보는데, 만약에 이제 화장품인데 아이섀도다 이러면 이제 이게 바르는 것도 있지만 피부도 있지만 날리게 돼서 제가 마시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2가지를 고려하셔야 되고, 근데 만약에 뭐 스킨이나 로션이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호흡보다는 피부 독성을 고려하면 되겠죠. 그리고 일반 소비자 제품들도 대부분 피부 독성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이 시나리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는 전부 다 다르고요. 제가 아마존에서 하나 이제 블랙박스를 찾았는데, 여기 하단에 보면 캘리포니아 거주자들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아마 이 제품을 사면 경고 라벨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 박스에다가만 표기를 하면 온라인으로 사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사람도 구매를 완료하기 전에 워닝이 붙어 있다는 것을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이런 법률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위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디즈니 월드 가도요, 플로리다 저기 캘리포니아 주에 있죠. 디즈니랜드에 가면은 거기 리조트에도 이렇게 워닝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 근거해서요. 그래서 경고 라벨이 어떻게 생겼냐, 이것도 이 알려드린 사이트 들어가시면 샘플 마크가 다 있습니다. 원래는 우측과 같이 간단했는데 좌측과 같이 변경된 지 한 3, 4년 정도 됐고요. 정확하게 화학물질 명을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소송 사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전체 지금까지 전부 접수된 건수는 뭐 거의 4만 건 가까이 있는데, 그 분류를 좀 해보면 생활용품이나 뭐 음식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의류, 뭐 일반 대부분의 소비자 제품이 지금 빨간색 생활용품에 들어가 있어서 전자제품이 뭐 2%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전자제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화장품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좀 그 아마존으로 접수가 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그냥 아마존에서 제품을 샀지 이 제품을 진짜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통사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소송이 걸리게 되면 그 제 셀러분이랑 다시 이제 얘기가 되겠죠. 뭐 이런 합의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존으로 접수된 소송 건수가 지금까지 2,400건 정도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식품도 있고 전자제품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화장품을 제가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그냥 트래블 파우치 조그맣게 이제 미니어처 만들어서, 트래블 파우치는 투명한 거 그냥 중국에서 싸게 사와가지고 넣어서 판매를 했어요. 우리 화장품은 앞서 말씀드린 모든 시험을 다 통과했고 안전해요. 근데 이제 그 트래블 패키지 투명한 파우치, 거기서 굉장히 높은 뭐 이런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소송에 걸린 국내 고객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본품뿐만 아니라 패키지, 그리고 예를 들면 핸드폰의 케이스, 뭐 케이스에 달린 액세서리, 아니면 전자제품을 되게 중요하게 이제 모든 시험을 통과했는데 전원선,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소송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꼭 유의하셔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다양한 소송 사례는 제가 여기 알려드린 그 캘리포니아 법무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많은 케이스를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오른쪽에 스타벅스가 소송 걸렸다고 말씀드렸던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인데요. 이거는 커피에만 있는 건 아니고 뭐 감자칩, 과자, 빵 뭐 이런 거에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이제 스타벅스랑 관련된 뭐 100개 정도의 커피 기업을 한꺼번에 소송을 걸었었는데,
과자나 감자튀김 이런 회사들도 다 이제 줄줄이 그 판례로 해서 소송에 직면을 할 거고, 현재도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어서 식품 쪽이시면 아크릴 아마이드 꼭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